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이죠.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기다리셨던 분이십니다. 국회 기재위원이신 한병도 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맨날 텔레비전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와,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그 유명하신 장 기자님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서로 칭찬하면서. 아니,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지금 최근 그 정세가 너무 엄중하고 그리고 뭐 갑자기 한반도에 이제 이러다가 곧 핵 무슨 전쟁이 나는 건가 막 이런 걱정과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그 문제를 뜨겁게 좀 아주 무겁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계속 이전을 하는데요. 가장 그 최근 문제는 이 어떤 전술핵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꺼내서는 안 될 문제인데 남북 간의 문제, 우리 그 우방 국가의 문제, 주변 국가의 문제, 이게 아주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 안에 잘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던지죠. 외교 문제도 이게 어떤 종합적인 계획, 전략, 운영에 대한 이런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어느 길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못 느끼고 계시잖아요.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제일 야당에서 답답한 게 대체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동의하고 함께 해줄 것인지를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통상 여당이 사실은 아쉬운 거거든요. 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때로는 공식적으로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그 국정 운영의 기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한테 안 와요. 안 와요? 네, 안 오니까 대체 저쪽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정무수석 안 옵니까? 네, 저도 본 적도 없고 공식적인 인사 외에는 그런 국정 운영의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안보, 외교, 재난 모든 상황들이 계속 뭐 그냥 사고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고작 한 5달 정도밖에 안 된 정부인데 이렇게 많은 사고가 터졌어요. 한 5년은 지난 것 같아요, 벌써.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를테면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직접 야당을 그 사실을 물밑으로 또 물 위에서야 뭐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밑으로는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을 좀 야당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전혀 없죠. 그 제가 뭐 정무수석 당시에 사실 청와대라는 곳 일정이 회의에 계속된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회의가 다 끝나면 오후에는 저는 시간이 남는 모든 시간들은 대부분 다 국회에서 살다시피 해야죠. 왜?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 국정 과제에 대해서 어떤 입법 과제, 야당 설득 문제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정무수석이 뭐 꼭 당대표, 원내대표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야당 의원님들, 초선 의원님들이랑 방까지 직접 세상에. 서류 들고 가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그 어떤 본심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부가 대체 그 인수위 과정에서 하고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어떤 것을 정리해 놨는지 좀 그것부터 알고 싶어요. 국민들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이 뭐 이런저런 뭐 담대한 구상이네 뭐네 얘기는 하지만 그냥 선언적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억 남는 건 사고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냥 뭔 사고, 외교 뭐 다 하실 일은 뭐 땡땡땡, 뭐 쪽팔려, 이런 사고. 근데 이게 재난, 외교, 최근에 이제 안보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 정부가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을 해서 문제를 더 키워요. 그런 면이 있죠. 뭐 다 알고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저도 이게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몰라가지고 진짜 뭐가 맞지? 그래서 핸드폰을 이만 가까이도 대보고 멀리도 대보고 중간 룸도 대보고
근데 거기 안에 뭐 땡땡들 네. 쪽팔리네 이런 말을 전 국민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알았습니다. 네, 이 사건이 터지면 대응하는 과정, 여기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오늘 아마 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을 최근에 감사원 문제, 전 정부에 대한 공격 이런 것만 보이고 사고는 연속해서 터지고 네.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가를 저희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사고도 이렇게 계속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그 포인트가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사고를 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출범하자마자 네.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실을 갑자기 용산으로 옮기고 이러면서 그냥 장소만 이동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매뉴얼, 시스템 그렇습니다. 이런 네. 모든 것들이 붕괴가 됐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해 역시 장 기자님이 아주 핵심을 잘 경험이 있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네. 단순히 공간적 이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가 다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군부 독재 시절에 네. 민주화 운동 과정 네. 그리고 87년 이후의 개헌 이 역사가 청와대 안에 운영 시스템, 제도 이런 걸 다 바꾸는 겁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네. 그 역사가 청와대 안에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과거 역사도 때로는 민주화의 어떤 성과도 네. 이게 청와대 안에 다 공간적 의미뿐만이 아니고 역사가 녹아 있는 곳인데 그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국가 운영의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이 청와대 매일 아침 7시 반에 수석들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고 대통령이 절대 혼자 결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요 참모들과 아침마다 회의를 통해서 때로는 막 편도 나눠서 토론하고 대통령이 뭐 혼자 주장하도 참모들 전체가 반대하기도 하고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고 그럼 청와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는 당, 네. 정부, 청와대 의원들하고 네. 정부 부처 주요 간부들하고 청와대 간부들하고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현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일요일 저녁에는 고위당정청을 하고 그 밑에는 실무당정청이 있고 이게 모든 게 시스템이 돼서 청와대로 모이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간이 확 이동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전부 붕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고 시스템이 작동을 해도 네. 사고가 또 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대응력이 빨라지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사고가 나면 대응력이 없으니까 자꾸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 이전이 이렇게 사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도로 다시 도로. 가라. 사실 오늘 우리 의원님을 저희가 일타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 굉장히 뭐 이러저러한 논쟁도 많고 또 어느 의원님 나와서 설명하고 또 여당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뭐 대통령실도 또 반박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대통령실 이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고 이게 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이걸 또 그러면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혼자 그냥 나 오늘 이리로 갈 거야 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 한병도 강사님 모셔서 강사로 왔습니까? 네네. 저거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 왜요? 강사로서는 제가 보기에 딱 그 교수님 이미지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설명을 좀 정확하게 듣고 중간중간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도표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최근에 뭐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고 종합적으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막 억 단위까지 1억 5천만 원 이런 억 단위까지 전체를 다 정리하기는 처음인데요. 원래 1조 이게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스픽스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을 통해서 최초 공개. 전부 종합 정리를 했는데 원래 1조 한 700여 원 정도였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그 청와대 소방대 이전을 서울시 예산을 전용한 걸 또 찾아내가지고 이게 추가가 돼서 1조 800억 정도로 이렇게 더 늘어났는데요. 3,600만 원. 원래 이제 1조 700억이라고 하셨는데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좀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 정리를 하기 전에 대통령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이 주게 한 게 기적의 산수법이다.
기적의 산수. 예, 400 그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니,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496억 원 외에는 네.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나머지 비용은 부처에서 알아서 쓰는 거지.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생기지 않는 비용이다. 우리는 이것만 썼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산수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똑같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게 496억 원만 주장을 하는 게 진짜 기적의 산수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496억 원 이내 1조 원 이내의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으면 이 비용이 발생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다 빵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이삿짐 센터 비용만 계산합니까? 아니죠. 새로 이사를 하다 보면 TV도 사야지. 응? 그렇죠. 베란다도 좀 넓혀야지. 이게 이사를 할 때 다 계산을 하고 하지. 이삿짐 센터 비용만 계산하지 않잖아요. 청소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 불러서 같이 일해야 되죠. 그렇죠. 뭐 별의별 예산,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렇죠. 그 개인이 이사할 때도 그러는데 대한민국 최고 컨트롤 타워를 국정운영 최고 컨트롤 타워를 이전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이제 이게 이용을 하면서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2002년도 이 전용 및 예비비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비를 돈을 끌어다가 쓴 겁니다. 뭐 경비 활동 경비 있잖아요. 이것도 한 7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경찰청에서 쓴 거다. 근데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면 경호부대가 없으면 청와대 경호실이 당연히 이전을 따라가는 건 한 몸 아닙니까? 대통령 혼자 가요? 경호실 없이? 당연히 경호실이 가는 거죠. 근데 경호라는 건 대통령 경호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101 경비대, 여기는 경찰 경비부대입니다. 대통령을 경비하려면 101 부대가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렇죠. 여기 소방 예산,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소방 예산이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걸 비용이 같이 발생하는 건데 세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말고는 이 비용은 다 아니다. 경비대 이전도 그냥 경찰에서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러면 101 경비대 경찰 그냥 가서 경비 안 하면 되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필수 소유 경비죠. 그래서 이런 뭐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비 이런 거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이전을 하니까요. 그러면 또 국방부로 오니까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사 비용들. 이사 비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국방부에서 알아서 썼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공간에 국방부 공간에 대통령실이 들어오니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고요. 이래서 이런 비용들을 이 부처에 그 여기 이제 자세히는 안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장병 급식비 남은 것도 전용을 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경비에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이 전용한 걸 문화재청, 그다음에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서울특별시까지 전용한 내역을 저희들이 다 뒤졌습니다. 찾아낸 거군요. 다 찾아내서 지금 이 307억 원 이 경비를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을 다 뒤졌습니다. 2023년도, 24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 이거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잡은 계획된 예산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부처 예산이죠.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기존 청와대를 복합예술공간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랬다고 사업 계획으로 217억을 잡아놓고 이것도 외교 행사 공간이 뭐냐면요. 외교부는 있어야 대통령이 돼요. 외교부 공간으로 오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으로 갑니다.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을 가보니까 외교부 장관은 뭐 대사들을 초청한다든지 외빈들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사를 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국토보건부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479억 원, 문체부는 뭐 거기 관광한다고 뭐
뭐 청와대 공연한다고 이런 비용으로 99억, 48억, 9억, 8,500만 원, 70억 이걸 각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국가 사이버 관리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이버 안전 시스템 요거 50억, 시설 관리 개선 요거 관련해서 그것만 100억이네요. 그렇죠. 100억이 넘네요. 이것만 10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에서는 경호처들 관련된 어떤 시설들이 또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24억, 그다음에 이제 주요 부속 시설 이게 영빈관입니다. 이 영빈관 시설에서 878억. 영빈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아직 예산에서 저희들이 깍지를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취하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러면 그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걸 그냥 취소 수정 예산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안을 아예 제출 않고 국회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국회에서 너희들이 깎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깎아야죠. 전에 깎아야 되는데 현재는 예산에 살아 있습니다. 고 비용 그리고 이제 예산이 제일 많이 드는 데가 이게 이제 국방 분야입니다. 지금 국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국방 아마 우리 군인들 사기도 많이 떨어졌고요.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경찰들은 일부 표현을 했지만 국가공무원의 특징이 이 밖으로 막 표현하고 자기 주장과 서운함을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사귀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경찰들 같은 경우도 경찰의 자존심을 많이 초기에 뭐 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대도 자기들 핵심 컨트롤 타워에 대통령실이 쑥 오니까 막 어디 쫓겨나듯이 일로 이사 가고 또 짐 싸야 되고 또 짐 싸야 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또 뭐 숙소도 져야 되고 이런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금 아직 정리정돈도 못한 거죠. 전혀 엉망인 거죠.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참 이전 이것도 예산을 잡았던 2,980억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대통령실이 여기 국방부 이게 관였습니다. 이 국방부로 오니까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합참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썼죠. 지금.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할 계획을 2026년에 그 전까지 같이 써야 돼요. 합참하고 국방부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도표상 이게 또 사실은 그냥 사진이 아니고요. 이걸 전체를 보면 다 돈입니다. 돈. 그렇죠. 화살표 이건요. 다 돈이에요. 수천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사이버 사령부는 사진에 안 나와서 이 뒤에 있는 건데 지금 과천하고 송파로 찢어져 있어요. 찢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운영할지 나중에 통합 운영할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사이버 사령부를 따로 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전혀 결정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살표가 전부 돈인데 여기서 이제 합참 남태령 이전을 하니까 또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계획이 없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추산을 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희들 보고 기적의 산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합참 이전은 저희가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주장을 한 게 아니고요. 총리가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합참 이전을 계획 있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2,980억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총리 답변이에요. 총리 답변이에요. 우리가 주장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최근에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럼 이건 정부의 주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적의 산수법 이야기하지 말고 정부에서 어떻게 그럼 추산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도 많이 들어가고 합참이전 미국 잔류기지 대체부지 이거 가지고도 지금 저희들하고 그 대통령실하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잔류기지 이것도 그 요인이 저희 때문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협상이 진행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연속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2020년에 이미 우리 정부하고 미국 측하고 협상을 해서 미군 기지를 우리가 받고 32,000평 정도의 부지는 그 남겨두는 걸로 미국 측이 사용하는 걸로 거기가 그 드래곤힐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하고
이 외국 군대하고 예. 우리 대통령실하고 담 하나 사이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우리 정부에서 요청을 하니까 네. 그럼 문제가 뭐겠습니까? 호텔 옮겨줘라. 32,000평 부지를. 그래서 지금 어느 부지를 네. 그 논의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아마 논의를 하고. 거기도 용산입니까? 예, 아주 가깝습니다.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가달라고 했으니까 그 우리가 또 경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최소 3천억 원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경호 경비부대, 방공부대 이전 이것도 대통령실은 경호실이 있으면 경비부대가 그 다음을 경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와대는 군이 또 경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전부 이 뭐 방공 시설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이전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이건 안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전용한 예비비,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에서 찾아낸 거,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드는 국방 관련 이전 이런 예산만 합해 보니까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핵심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면서 다 발생한 비용들이잖아요. 제가 설명 들은 것들이. 그리고 이제 더 걱정은 과연 1조 800억이면 끝날 것이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합창 건물을 짓면 장교 숙소를 재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부대 시설도 또 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추계를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용한 예비비 현황도 저희들이 한 300여 원 찾아냈는데 이건 2, 3분기만 찾아낸 겁니다. 4분기는 아직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 알파네요. 당연히 플러스 알파죠. 이건 뺐죠. 왜 모르니까. 아직은. 이게 1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1000억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얼마를 예산을 전용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안 했는데 조만간에 그 예산도 나올 겁니다. 이런 걸 합치면 여기서 줄어들 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구조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게 잠정 추계 예산인 거예요. 잠정 추계 예산이고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액수가 이렇다는 건데 이게 원래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대통령 취임하고 5월 10일 날 그냥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이 돈 다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시스템을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지금 굳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 이 비용을 써야 되는 건데 저는 이거 국회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쓰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 걸로 조사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국회 기재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 대상으로 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꼭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이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부 당국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요. 제가 그 영빈관 예산을 찾아나니까 그 이후부터 자료 요구를 하면요. 일제 자료를 안 줘요? 안 줍니다. 자료를 안 주고. 아니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영빈관 이전 관련해서도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78억 원을 추계를 했을 때 어디에 돈이 들어간다는 소요 내용을 이 기재부에서 추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 했더니 지금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이제 그 기획재정인뿐만이 아니고 그 예산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그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골목에 다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11월 정도 되면 어차피 받아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 공개가 될 겁니다. 그거 한두 달 남았는데 미리 주지 왜 안 주냐.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 파장을 우려해서 딱 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1월 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나빠질 것에 대해서 한 달이라도 버티자 뭐 이런 건가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넣지를 않고 미안하지만 그 대통령 영빈관 신축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깎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요. 다 삭제를 할 거고 요 관련된 예산 전부 들여다볼 겁니다. 전부 들여다봐서
정말 국가 안보와 중요 이런 것이 아니면 예산 전부 삭감을 해야죠. 삭감을 할 거고 네. 이게 지금 1조 800억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이 없어요. 계획? 자, 예. 청와대에서 이거 1조 원이 더 들어가면 그냥 청와대 하나 더 지을 수도 있잖아요. 청와대 규모를. 그렇죠. 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쓰는데 예.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뭐 금리 난리예요. 인상 이렇게 해서 서민들 어려움은 가중되고 특히 그 자영업자와 중소업체들 막 지금 어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이렇게 네. 펑펑 쓰고 이 위에도 더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청와대가 있지. 네. 용산으로 대통령 이 정도면 대통령실 관련된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는 거죠. 이거 하지. 법이 통과돼 가지고요. 세종시에 대통령 이 집무실 관련된 이 예산을 지금 1억인가 용역비를 태웠는데 거기에 그 행복청에서 예상한 건 뭐 4,600여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 놔두고 이거 이렇게 하고 법률상에 따라서 이 집무실을 하는데 그 보고에 서류에 보면 이제 그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용역을 해봐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잠정한 내용들 보면 한 4,600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체 여기에 똑같이 돈 쓰고 거기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4,600억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청사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뭘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문화재청 예산 가운데 청와대 복합예술공간 조성에 217억이나 쓴다. 이게 사실 뭐 다른 예술공간 써도 되잖아요. 굳이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해서 뭐 미술관, 미술전시, 패션쇼 이런 거를 청와대에서 굳이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국민적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요. 해명을 하는 거 보면 항시 하는 이야기가 거기 개방하니까 국민들이 이 몇백만 명이 다녀갔다. 이 효과가 대단한 거 아니냐. 물론 청와대라는 공간이 국민적 관심사니까 이 뭐냐 와보고 싶으시죠 국민들께서. 궁금은 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200만 명 그 성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세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을 하고 갔냐. 그래서 성과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를 다녀가신 국민들도 청와대라는 공간이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외교 대응 모든 이런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라고 청와대 공간을 쓰라고 하시지 여기 와서 패션쇼 하고 그러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의미에서 나 구경하고 싶으니까 청와대를 개방하라고 하는 국민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돌려달라고 어느 국민이 하시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여기 예산을 투여를 하는 건 뭐냐면 많이 와서 공연도 하고 이러면 자기들 어떤 성과로 치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국가 운영의 핵심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많이 오고 이런 것도 해서 국민들에게 그 돌려드렸다는 어떤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런 예산들을 잡다 보니까 이거 관련돼서도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막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청와대라는 공간이 대한민국 어쨌든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 여기서 문화를 보기 위해서 청와대가 왜 문화의 복합 예술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회 때 그 한덕수 총리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스개를 낳았지만 뭐 아크로비스타 안에 뭐 지하 벙커 같은 수준을 뭐 만들어놨다라고 주장을 해서 실제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 사실은 위기관리센터가 얼마나 엄청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안보 자산인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놀이터로 돌려두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원하는 국민들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것이
이를테면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리고 뭐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이든 그 영역의 역사가 다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정치의 공간은 어느 순간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시나?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너무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좀 전체 시스템 이걸 떠나서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법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둘 수 있다라고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걸 활용할 계획은 없었는지 이전을 하면 이 돈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상식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럼 어디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이런 혼란을 원하는 국민들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꾸 개방하는데 저희들도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를 이전을 하려고 TF를 구성을 했죠. 뭐 문화재청도 들어가고 기재부, 관련 부처. 그래서 어느 특정 청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경호실도 들어가고 그럼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경호 문제는 어떤지 거기 어떤 뭐 문화재 관련되는 뭐는 없는지 뭐 국토부 뭐 이 관련 부처들이 TF를 짜서 이걸 전부 수십 차례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막대한 비용. 그래서 결국은 이런 뭐 막대한 비용 및 또 경호의 문제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했던 게 이제 쭉 뭐 기본 그 기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개방을 했잖아요. 개방을 했는데 저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개방 행사 했었잖아요. 개방했죠. 했는데 제 기억으로 정말 이 예약을 하려면 몇 달치가 밀려서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보안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요 시설에 대해서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보면 그걸 구경하시는 분들이 매일 이동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오픈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 그 앞에도 이제 외국 관광객들도 제가 다니다 보면 그 앞에를 다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악관처럼 멀리서 그걸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주변을 개방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운영은 이제 청와대를 했던 거죠. 저도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어떤 최소 보안 요 지역 외에는 과거처럼 이렇게 오픈도 하고 앞도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게 하면 그러한 의미의 개방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역사의식 떠도는 이야기처럼 하루도 자서는 안 된 뭔 이유가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건지 진짜 그게 밝혀진다면 진짜 진짜 국민적 충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의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예산 내역을 잘 정리해 주셔서 요것만 딱 그 도표로 갖고 다니다가 누가 물어보면 딱 설명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예산도 문제지만 마스터 플랜이 없는 게 더 문제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무슨 일을 하려면 뭐 중학생들이 그 중간고사 앞두고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뭘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걸 하는데 하물며 정치의 중심인 청와대 대통령실을 옮기는데도 그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지탄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관련해서도 요즘 막 저희 방 식구들뿐만이 아니고 의원들이 꼭 탐정이 된 기분입니다. 탐정. 자료를 안 주니까 찾아내는 거죠. 예산서를 막 뒤져서 찾아보고 어디에 또 숨겨놨는지. 초반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 기재부 쪽이나 뭐 예산 담당하는 부처에서 한병도 의원실에 제보를 했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몇 분이 그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희 방 직원들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저기에 이게 영빈관 이거 찾아낸 배경도 이 영빈관을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게 아닙니다. 초기에 저희들의 관심은 얼마나 이쪽 분야, 얼마나 많은 이 예산들을 전용을 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썼는지 이 전용한 내역을 예산서에서 뒤져서 찾아낸 겁니다. 근데 이걸 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 국유재산관리기금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고 딱 보니까 이 예산서에 이게 딱 들어와 있는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영빈관을 지켰다는 거야? 이거 땡땡 아니야? 이게 완다고 놓고 영빈관 지금 이거 큰 문제인데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찾아낸 겁니다. 거의 탐정처럼 운영하시면서 야 이게 뭐야? 그 예산 전문가들이 이제 한병도 의원실에 계시는 예산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찾아내서 미리 발표 안 했으면 지금 이거 집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고 넘어가고 이렇게 큰 이슈가 안 됐을 텐데. 그리고 마스터 플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것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부처에서 막 쓰는 거죠. 이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가지고 파생되는 여기서 부처에서 막 이것도 또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실을 그 이전을 하려면 우리 장 기자님 말씀대로 TF를 짜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국장급 관련 부처, 기재부, 뭐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뭐 문화재청, 여기 나오는 이 부서들이 적어도 국장급들이 TF를 짜서 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청사가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무엇을 남기고 이청사로 들어가자. 예산은 얼마가 소요된다. 이걸 아주 꼼꼼히 계획을 해서 이 발생할 계획들을 마스터 플랜을 짜야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도 또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예산도 마스터 플랜이 전혀 없고요. 또 걱정은 종합적으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 쪽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이 마스터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무엇이 작동이 돼야 되냐면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외교 참사도 대통령의 내년 외교 일정은 그 전년도에 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그걸 구체화시키고 더 구체화되면 더 꼼꼼하게 이제 아주 디테일한 동선까지도 전부 계획을 하고 이 외교 일정에는 국가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희 정부 때 많이 추정했던 건 신남방 정책.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인도네시아. 수출 비중을 늘려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이 너무 많고 그러면 외교 관계는 이 정도 현상을 유지해야겠다. 예를 들면 미국하고 혈맹이니까 이 관계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유럽도 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동남아가 성장되는 걸 보이니까 그러면 동남아를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대통령도 가시고 그런 디테일함. 그다음에 이제 그 어느 나라에 가시면 구체적인 일정, 행보 여기 다 계획하에 대통령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계획하에. 근데 여기는 갑자기 일본 총리를 어디 뭐 거기 가서 만나고 발언하고 나서 시스템도 이게 작동이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하니까 이런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사고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스템이 빨리 복원이 안 되면 제가 단언하건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들은 발생을 할 겁니다. 그 임기 내내 이렇게 막 정말 이를테면 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국정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상황까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특히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찌됐든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일들이 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빚어지는 이런 사태가 5년 내내 반복되면 그거 어떻게 이게 국민 피해지 않습니까? 뭐 하면 낙탄 사고도 막 생기죠. 저는 그거 국방부 이전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그 세계 5위인가요? 6위인가요? 이런 국방력을 자랑하는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막 이런 사고가 막 생기고 또 저는 유엔도 우리 이사국이 못 됐잖아요. 이것도 아니 왜 몇 달 사이에 문재인 정부 탓하다고 제가 와 문재인 정부 탓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총력 외교 자원을 그 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인권 관련된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외교 역량을 집중을 했어야 되죠. 다른 걸 조금
빼더라도 네. 그쪽에 외교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에 선우도 없고 뭐 그냥 계획 그냥 순간 매 순간 즉흥 대응입니다. 네, 언론에 대하는 것도 그냥 즉흥 대응이고 그래서 이게 빨리 좀 그동안 쓴 것들 문제 많이 안 삼을 테니까. 지금까지 쓴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뭐 496억 그래서 한 1,000억 원 조금 넘을까요? 그건 1,000억? 추계를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되면 저희들이 뭐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니까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1조 800억 쓰느니 그냥 1,000억 쓴 걸로 그냥 매몰 비용 삼고 그냥 다시 해서 빨리 돌아가라. 그 사람에 대한 시스템 구축,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면 조금 이런 사고들을 더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은 뭐 대통령이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뭔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결정을 그냥 뭐 친한 장관이 이야기해서 그래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그 회의 체계가 쭉 되고 당정청이 논의를 하고 고위당정청, 실무당정청 이런 게 전부 모아져서 최종 대통령 앞에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 결론이 국가 운영에 대한 결론. 그건 이제 사람에 대한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안에 공가인에 쓸 수 있는 어떤 안보 관련 이 시스템도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한병도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 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한 몇 달 들어가서 좀 도와드려. 좀 시스템 정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좀 몇 달 있다 나오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그래서 그냥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가도 좋으니까 전 정부 때라도 그런 어떤 경험 있는 분들, 유경험자들 중에서 정말 신망이 있고 국민의힘 쪽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좀 구조를 짜주고 좀 소통을 하고 그런 거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뭐 저희들 같은 사람들 뭐 조사하고 어디 뭐 가둘 생각이나 하지 의견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 정부에 했던 사람들이라도 좀. 근데 지금 모셔가는 분들이 경산호위 같은데 뭐 김문수 위원장 이런 분들이 가시고 이러니 어떻게 대단해요. 대단해요. 정말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일성주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이제 그분이 그냥 뭐 혼자 무슨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계 그다음에 사용자 이렇게 다 모여서 정리 조율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가서 정말 그냥 경영위가 가서 그냥 소리 듣고 노동계에서 소리 듣고 거기에 아쉬움 많이 쏟아낼 거 아닙니까? 경산의 위원장이. 그럼 거기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가서 그 소리를 듣고 반영을 한다는 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삶이 나와서 발언하는 거 봤더니 저런 자세로 어떻게 뭐 우리를 공격하는 걸 떠나서 경산의를 어떻게 이끌지 저런 마인드로 참 심히 걱정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종합 정리해 보면 경제 위기는 심각한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겠지만 이제 한은금통위에서 이제 그 금리를 또 3%대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대통령실 예산만 이렇게 펑펑 써야 되느냐? 국민들이 동의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집행하려고 하는 것에 이제 이번 예산국회에서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려고 할 때 여당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그것도 전 좀 걱정이거든요. 이거 다 집행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국회 구조는 뭐 애결위원장도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훨씬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이렇게 막 무계획적으로 쓰는 건 다 막겠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막을 거고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미 이만큼 찾아냈는데 더 찾아냈고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고요. 막아낼 거고. 한병도 의원님이 국회에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좀 쑥스러운데 갑자기. 아니 그래도 이런 분이 저희가 확실히 막아낼 거고요. 이거 반드시 막는다고 하시니까 왜 막아야 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경제 상황이 지금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재 3.5%인데 3.5%에 그칠 것이냐. 지금 많은 학자들은 이게 뭐 계속 빅스텝을 계속 밟아 나가면 거기에 우리도 지금 지금 이번에 3.0 되지 않았습니까? 3.0까지 인상을 했는데 더 인상한 요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끌하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다 빚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 가중이 되고요. 그렇죠. 계속 더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특히 자영업자들하고 중소기업들이 충격이 더 큽니다. 그 빚 끌어온 것을 이걸 갚다 보면 회사에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로 이제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부자 감세 이야기하는데 그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피는 겁니다. 3천억 이상.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공공임 노인 일자리라든지 청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이런 예산들 다 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세금 깎아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 자체가 이런 곳으로 어려움이 오면 중소기업에 뭘 해줄지 대기업 감세해줄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의 충격은 이 자본력이 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재정이 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지원을 할까지를 먼저 고민해야지 부자 감세를 먼저 고민할 게 아니거든요. 선호가 받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 법인세 가면 이것도 받겠습니다. 통과 못 시킵니다. 법인세 인하 안 된다. 안 됩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갔는데 이걸 22%까지 깎는데 3% 인하 없다. 25% 간다. 이건 뭐 민주당이 뭐 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건 우리 기재위에서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이미 부총리 이게도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허심 쓰지 마라. 이렇게 지금 국민들 아프고 어려운 곳을 돌봐야지. 이분들은 예전에 이제 어떤 낙수 효과, 경제 낙수 효과론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다 끝난. 그건 이명박 정부 때에도 그 정책을 폈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사내 보유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 이미 다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과거 사례를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 지금 이 시대의 부자 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대 상황과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 관련된 건 뭐 이제 막을 거고요. 저희들이 할 역할들이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 피해 집중되는 것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재정의 흐름을 좀 바꾸고 특히 그러면서 이 예산은 그냥 펑펑 감추기도 하고 펑펑 쓰는데 이런 거 다 막아내서 다 긁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아주 꼼꼼히 심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국회가 정말 중요한 뭐 매년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특히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자가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가 3%로 가면 전체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이 50만 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국민은 매일 가난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니까 20대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임금이 높지 않겠죠. 그런데다가 뭐 이제 그 살아야 되니까 전세 대출 자금을 받아서 한 1억, 다 뭐 1억 얼마씩 다 이제 청년들도 다 그럼요, 청년들 대출 받아가지고 하니까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3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편의점에서 먹고 저녁은 굶고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생활 자체가 대단히 뭐랄까. 이게 뭐 나가서 뭐 영화라도 보고 또 뭐 외식도 한편 하면서 좀 저녁이 있는 삶, 뭐 행복한 삶,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다시 궁핍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갖고 지금 어떻게 삽니까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3.0인데 미국이 4.5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0에서 이제 3.5% 올리고 4.0까지 이렇게 올리면 네. 생활 자체가 힘들 겁니다. 이게 아주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IMF 때처럼 가는 거 아닙니까? 97년 IMF 그렇죠. 때처럼. 지금 그런 불길한 징조가 계속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근데 게다가 지금 또 막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연끌 해가지고 집 샀는데 또 이게 부동산 값은 또 하락하고 떨어지죠. 있고 또 매매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러고 그러면서 깡통 전세 문제가 지금 나오고 시장도 경직되고 예. 그러면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안 할 되고. 거고 그럼 경제 활력은 또 떨어지는 거고 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는 거죠. 그 소비가 위축되면 또 기업에 영향을 주고 기업의 영향은 가중되는 거죠. 그럼 이 또 금리 인상으로 피해받지 소비를 안 해서 또 피해받지 그럼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경제가 완전 위축되고 그러면 또 회사에서 또 이제 정리해고 얘기가 또 나오죠. 뭐 예. 임금 많은 사람 뭐 이제 45세 이상 나가라 또 뭐 이러면 그래서 국가 재정이 최소한의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는 안 되지만 재정 정책을 그쪽으로 펴야죠. 정말 그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원하든 뭐 중소기업 이런 데에서도 뭐 세금 관련된 걸 좀 유예를 해주든 이런 걸 더 발굴을 해야 됩니다. 말씀 부자 감세만 기재위 할 때 보면 싸우는 게 법인세 부자 감세 이야기만 싸우는데 그냥 생산적이지도 않아요. 법인세 깎아주면 지금 저희들이 논의한 내용이 다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이게 구경제학자들의 논쟁이거든요. 최근 국제기구에서는요. 이런 탄탄한 국민의 삶을 그 재정이 뒷받침해 주는 게 실질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임금주도 성장. 그럼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국제기구들에서 내놓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요. WTO 그 월드뱅크는 막 그렇게 가는데 우리만 거꾸로 지금 퇴행적으로 하고 있어서 뭐가 이렇게 좀 쉬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막 예전에 그때 이명박 정부 했던 그 생각이 벌써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장이 지금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도 외교안보도 전부 다 옛날 MB 때, 박근혜 때 그때 인식에 딱 사로잡혀서 발전이 안 돼, 학습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이 동의한 적도 없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굳이 용산에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한남동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저? 관저. 공사 다 끝났죠?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지금 수해 때 뭐 잠깐 이틀인가 대통령님 혼자만 주무시고 나오셨다는 보도는 거의 봤는데 다 저도 뭐 마무리됐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공사가 이제 마무리됐으면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도 예산 많이 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창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서 뭐 생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 어떤 이유인지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게 많고 미스테리한 게 많죠. 근데 안 알려줘요. 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움직이는 게 국민들한테 다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스텝에 따라서 국민들도 움직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다 깜깜이, 예산도 깜깜이, 정책도 깜깜이. 그리고 또 한남동은 또 왜 안 들어가지? 그것도 깜깜이. 뭐 이렇게 뭐 하나 대통령실 이전 있잖아요. 이것도 깜깜인데 영빈관 신축을 한다면서 총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영빈관 신축을 하는데 총리도 몰라, 수석들도 몰라 이랬었어요. 신문 보고 알았다.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도 우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관리비서관, 시설비관 둘 중에 하나가 했을 텐데 그리고 이 비서관이 기재부하고 예산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비서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비서실장인지 아니면 뭐 어느 다른 실장인지 또 다른 누군지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도 미스터리, 이거 깜깜해요. 그러니까요. 다 깜깜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의원님께서 진상규명단장을 맡고 계시고 또 여기저기서 제보도 받겠다고 하셨어요. 민주당의 제보는 좀 옵니까? 뭐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네. 사실관계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이 한화가 네. 그 대우조선 인수한국 뭐 네.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대통령실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내용보다도 정확한 건 그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그렇죠. 좀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국정조사 TF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하지 의심이 있는 사람들 소환할 권한이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여러 듣는 이야기들은 그냥 최대한 사실관계를 현재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미 국민들께서 영빈관 짓고 1조 원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놀라셨거든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다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한 축이 저희들이 지금 그 TF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관저 공사를 할 때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던 회사가 공사를 수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공사 능력이 있어서 수주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로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던 후사가 딴 건지 이게 보니까 예산에 뭔 큰 이득은 남기지는 않았더라도 그 공사를 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그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하는 회사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왔잖아요. 수주를 했잖아요. 여기가 정식 절차와 이거 그냥 이걸 통해서만 수주를 했는지 그다음에 청와대 내부 초기 구성을 하면서 사적 채용이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지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아무튼 국정조사 때까지 최대한 조사를 해보고 이번 국정조사가 아니고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지금 상임위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의원들이 끝나면 이제 이거 내용과 플러스 되는 걸 합쳐서 그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저희들이 이미 발의를 해놨는데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더 플러스할 거 플러스해서 이걸 이제 의장님께도 가서 국정조사하다고 요청을 하고 아니면 뭐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대통령실을 항의할 수도 있고 이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준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지금 의심되고 말 나온 사람들을 국회로 소환을 하고 소환을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발동을 해서 소환도 하고 그리고 직접 물어보고 거짓말하면 처벌도 하고 이렇게 돼야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감사 끝나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25일 끝나고 좀 한 일주일 정도 쉬시고 그게 바로 이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뭘 쉽니까? 야, 역시 야당의 기계 뭘 쉽니까? 뭐 직진이지. 바로 직진. 지금 이런데 쉬었다 갈 시간이 없잖아요.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이어서 국정조사 이어갑니다. 그 사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공군 1호기의 민간인 탑승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일정을 미리 알고 뭐 가서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조사 대상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 TF에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님이 이 TF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그걸 조사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TF에도 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고민정 의원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용이 많이 축적돼 있고 그리고 제가 쉽게 복잡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 제가 청와대 그 수석이었습니다. 정무수석은 선임 수석이거든요. 대통령 주요 외교 일정은 정무수석이 모릅니다. 알 일도 없고요. 그 정도입니까? 보안이죠. 그리고 내가 직원들한테 얼마나 친합니까? 그 직원들. 형 동생하고 그러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본들 알려주지도 않죠. 보안이니까. 주요 보안 사항에 대해서. 그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보안은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거기에서 어떤 자격으로 어떤 절차로 외교부 아마 이게 앞으로 머리 아프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외교부는 많이 머리 아플 것 같아. 외교부가요? 이번에 외교부가 다 주도했으면 대통령이 이런 외교 참사 났을까? 난 이렇게 안 났을 것 같아요.
외교부는 수십 년 동안 노하우가 있고 프로토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외교부가 주도해서 결정했다면 난 이 정도 사고 안 났을 누가 거야. 주도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주도했죠. 대통령실이. 네, 대통령실에서 주도했다는 건 이미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이 뭐 1차장인가? 예. 김태효. 네. 거기서 뭐 많이 했다라고 외교통상위원회 그때 질의할 때 브리핑만 한 게 아니라 다 전체를 주도한 겁니까? 그때 의원들이 많이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주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성이나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외교부에서 주도했으면 이 정도는 사고는 안 났을 거다. 그리고 그 사적으로 가는 것도 외교부가 다 주도해서 했으면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러니까 뭐 청와대 수석보다 센 거죠. 어떻게 민간인이 그걸 타고 가고 대통령님 일정을 다 짜고 그럽니까? 국가 최고 보안 등급이 높은 대통령 일정은 보안 등급이 높은 건데 그래서 그것도 아무튼 그 조사를 이미 문제가 불거졌고요. 아무튼 우리 TF에서도 그거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종 플러스 국정조사 요구서 플러스 시킬 때는 그것도 지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국정감사 1라운드, 2라운드 국정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사실이 드러날지 벌써부터 참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벌써 1시간이 훅 갔습니다. 그래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무능한 대통령 지지율이 뭐 24%까지 추락을 하고 이제 고작 5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집회에 가서 하신 발언이 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같으면은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청와대에서도 또 정무수석으로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위기를, 이 환난을 어떻게 넘겨야 됩니까? 현재 이대로라면 국정 운영의 기조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너무 암울한 건 계속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언하고 싶은 건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은 항상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리더십도 바뀌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국가 운영에 대한 기본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말도 기본에 입각해야 되는 거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 이게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본을 빨리 좀 들여다보고 안 돼 있으면 이 기본을 빨리 구축을 하면 상당 부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발 좀 국가 운영에 대한 기본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국회 안에서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 하시면 여당 의원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한숨 푹푹 쉬는 거겠네. 정말 미치겠어. 왜냐면 저번에 외교 문제는 그 정말 여당 입장에서도 밖으로 말을 못하지만 대응을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 난리든 해가지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전 국민이 다 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이 의원들이 보면 그게 얼마나 답답한 대응입니까?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그냥 깨끗이 인정 빨리 해버리고 국면 전환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해명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계속 늘어지니까 본인들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는 뭐 나도 난리면으로 들리더라 뭐 또 땡땡땡 그것도 뭐 다르게 들린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도 이제 밖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는 난리면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의원님들끼리 계실 땐 미치겠다 답답해 죽겠다 한숨 쉬고 아이고 그런 상황이군요. 의원님께서 너무 친숙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어떠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따끈한 차, 그 다음에 뭐 귤, 고구마 이런 거 드시면서 어머 이러면서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참 의제는 엄중하고 또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과 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참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인데 그래도 말씀만은 굉장히 정겹게 잘 해주셔서 귀에 쏙쏙 박히는 일타 강사의 설명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너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제가 30초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반복해서 좀 하고 싶어요. 너무 사실 걱정이 많고 저희들이 야당 입장에서 이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지만 멀리 보면 국가의 좀 불행이고 국민들의 불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한번 시간 잠깐 좀 멈추고 기본이 무엇인지 빨리 점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을 빨리 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들 그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22일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다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실지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 한켠이 서늘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종 뵙겠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오늘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